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 등을 조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전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첫 체포 당시 경호처에 이를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인데 특검 임명 12일 만에 조치입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의 소환 요구에 2차례 불응하고 특검 출범 이후인 지난 19일에도 불출석하며 앞으로도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까지 낸 만큼 강제 구인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지 12일, 특검팀이 사건을 인계받은 지는 이틀 만에 속전속결 조치인데 그동안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던 특검 측도 첫 공개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6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특검 측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가운데 한 명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는 모두 조사를 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불아귀, 법은 신분이 귀한 자들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한비자 구절도 인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2가지입니다.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에 이를 막도록 지시했다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대통령 경호처에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입니다. 준비기간까지 단축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 특검 발족 뒤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이 바뀌면 변호인의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새로이 소환 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는 오늘 오전 10시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문을 진행합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물가와 민생에 세심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의 즈음에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 소식에도 중동 정세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4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상황이 어렵다고 진단하며 물가와 민생 안정 대책에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지시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있긴 하지만 이 위기라는 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죠. 이어 국무회의에서는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2달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고등어 관세율을 0%로 낮추고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계란 가공품의 물량을 4,000톤에서 1만 톤으로 늘리는 등 수입 먹거리 가격 안정 조치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재부와 복지부 등 각 부처에서 올라온 물가 관련 개정안이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탄력세율과 할당 관세 관련 부분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좀 긴급하게 안건으로 올라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내용에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이 대통령은 또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 다시 점검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고 밥이라며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곧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조만간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뒤 100일에 첫 기자회견을 열었던 과거 대통령들보다 빠른 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도 진행됩니다. 인사청문회 첫날인 어제는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학위 취득, 아들의 특혜 입학 등 제기된 의혹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틀째인 오늘도 증인은 채택되지 않았으며 재산 형성 과정을 둘러싼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약물 운전 혐의를 받는 방송인 이경규 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씨 측은 평소 앓고 있는 공황장애약을 복용한 것이었다며 법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방송인 이경규 씨가 1시간 반가량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옵니다. 취재진 앞에선 이경규 씨는 공황장애 증상이 심해 사건 전날 약을 먹은 상태였다며 약물 복용 의혹을 해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먹고 있는 약들 중에서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몸이 좀 안 좋으면 운전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제 자신도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차량을 바꿔 탄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기종, 같은 색상 차량이라 오해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또 차가 똑같아요. 근데 바꿨습니다. 이 안에도 비슷해요. 제가 운전을 잘 안 해요.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불법 마약류 복용 의혹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가지고 다니던 약봉투를 제시한 것은 물론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 사건 당시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몸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은 변명할 수 없는 부주의였다며 팬들에게 실망을 끼친 점에 사과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때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적 책임도 불가피합니다. 경찰은 이경규 씨의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6월 25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미국의 개입과 이란,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로 12일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세 나라 정상회의비는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각자 무엇을 얻고 잃었는지 분석한 기사입니다. 우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에 개입한 지 사흘 만에 휴전을 주도했습니다. 이란 핵 능력을 상당 부분 무력화했다고 평가되고요.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다만 외국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깨서 지지층에는 균열이 생기게 됐고 의회 승인 없이 공습을 개시한 건 논란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전쟁의 최대 승자로 평가됩니다. 헤즈볼라와 하마스, 이란 등 숙적을 차례로 제압했죠.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이었는데 일어서는 사자작전으로 압도적 정치 기반을 확보하면서 본인도 일어섰습니다. 다만 막대한 전쟁 비용으로 경제 성장에는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한편 이란은 농축 우라늄 등 핵 개발 핵심 능력은 보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그나마 정권은 지켰지만 이번 패전으로 하메네이가 종이 호랑이였던 게 들통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전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노벨 평화상을 꿈꿀 걸로 보이고요. 다음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고위직에 기업인 출신이 발탁됐습니다. 해당 기업들의 주가는 뛰는데 정작 친정들은 심란하다고 하네요. 왜 그런 건지 보시죠. 네이버 출신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 인선이 발표되고 네이버 주가는 열흘 만에 40% 넘게 뛰었습니다. 배경은 LG AI 연구원장이 곽희정 통부 후보자로 발표된 후 LG 주가도 이틀 만에 9%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업들 내부 분위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자칫 이해상충 논란에 친정기업이 역차별받는 건 아닌지 우려해서입니다. 수장이 자리를 비웠으니 후임자를 찾고 앞으로의 운영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을 배출했다고 해서 친정기업 주가가 다 올랐던 것도 아닙니다.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삼성전자 출신인데 재직 기간 동안 삼전 주가가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반면 포스코와 LG에 몸담았던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의 경우 재직 기간 동안 친전 주가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내렸습니다.
세계에선 기업인 출신이 공직에 가면 내부에선 정책의 방향성 정도를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사자가 성과를 내야 하니 친정기업의 투자나 또 기부금 요청을 더 많이 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끝으로 서울신문입니다. 밥상 물가가 내려올 줄 모르는 요즘 얇아진 지갑 사정을 달래줄 480원짜리 라면 또 5,000원짜리 치킨이 등장했습니다. 불황형 소비로 초저가 먹거리 상품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내용입니다. 네, 칩플레이션이란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저렴하다는 의미의 칩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서민 먹거리인 라면, 커피, 치킨 값이 잇따라 오른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 이 칩플레이션 현상이 심화하면서 초저가 상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생필품 위주로 조사하는 생활 물가가 높을수록 취약계층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은데요. 실제로 최근 5년간 생활 물가 상승률은 19.1%,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3.2%포인트가 높습니다. 이러자 유통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저마다 초저가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먹거리뿐 아니라 화장품도 요즘 가성비 제품들이 인기죠. 고물가에 불황형 소비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2월 2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과 휴전에 합의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역사적 승리를 통해 이란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총리실이 배포한 연설 영상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란이 다시 핵 프로그램을 부활시키려고 하면 같은 결의와 무력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편에 섰으며 그의 지휘 아래 미군이 포르도의 지하 핵농축 시설을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휴전에 합의한 마스투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국제 규범에 따라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IRNA 통신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빈 살만 왕세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란은 우리의 권리를 벗어나는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공습으로 중단된 미국과의 핵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국내 총 생산의 5%까지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집단 방위 이행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덜란드로 향하는 기내에서 SNS에 공개한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의 메시지입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이란에서의 결정적인 조치를 축하한다며 쉽지 않았지만 나토 회원국들이 국내 총생산, GDP의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에 서명하게 했다고 적었습니다. 유럽은 응당히 국방비를 지불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Lifting it to 5%, that's good. It gives them much more power. By having a unified system, I think we're going to have stronger peace, better peace. 정상회의에 앞서 나토 회원국들이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 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스페인은 여전히 예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집단 방위에 나선다는 나토 집단 방위 조약 5조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NATO? Depends on your definition. There's numerous definitions of Article 5. You know that, right? But I'm committed to being their friends.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에 대한 의심을 멈추라며 트럼프를 두둔했습니다. My message to my European colleagues is stop worrying so much. I mean, this is what you should work on, and stop running around being worried about the US. They are there, they are with us.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의 집단 방위 조약 이행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이 유럽 안보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는 유럽 국가들의 불안감이 싹트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이례적으로 한낮에 공습해서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더 강력한 제재로 러시아를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켜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공습이 지나간 아파트 주변은 곳곳이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아기를 안고 도망 나온 여성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교회도 공습을 피해가지 못했고 달리던 열차까지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와 주변 마을에 한낮에 떨어진 미사일로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Тривога і буквально хвилина-дві прильот. Взривна волна і все посипалося. Почали бігти на вулицю. По ходу ще було 3 прильоти. В садіки рядышком буквально ось через дорогу. В садіки повибивало окна, двері, все повибивало. 러시아는 최근 주로 심야에 공습을 감행했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낮 시간을 택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네덜란드 의회에서 연설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더 강하게 러시아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aximum isolation of Russia, that means political isolation, sanctions of all kinds and cutting off any cooperation that helps them survive and keep fighting. 우크라이나 정부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을 성사시킨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지 주목됩니다. You know, I'd like to see a deal with Russia. As you know, Vladimir called me up. He said, "Can I help you with Iran?" I said, "No, I don't need help with Iran. I need help with you."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중요한 문구가 포함될 것이라며 연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FOMC를 앞두고 또다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한 좀 원색적인 비난을 또 내놨던데 지금 미국 경제가 대체 어떤 상황인 겁니까? 예, 미국 경제는 사실 경기 침체 과정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FOMC 회의 끝나고 미 연준에서 발표한 경제 전망의 그 단서가 나와 있는데요. 미국 FOMC 회의 끝나고 발표한 경제 전망에 따르면요. 미국 경제의 장기 실제 경제 성장률은 1.8%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비춰 봤을 때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1.7%에서 1.4%로 중간값 기준으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1.8%가 기준치인데 이거보다 낮은 1.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되게 되면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지도가,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이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그래서 정책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는 적어도 2, 3% 정도는 금리 인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큰 폭에 지금 4.25에서 4.5%거든요, 정책금리가. 그런데 2에서 3%포인트로 인하를 한다는 것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큰 폭의 경제 기준금리 인하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이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도 당연히 이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라고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 연준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책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물가 안정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완전 고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정책 목표의 기준점이 뭐냐면 완전 고용 관련해 가지고는 실업률 4.2%, 장기 실업률 4.2%인데 이번에 연준 경제 전망에 따르면 현재 올해 실업률 전망을 4.5%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 안정 기준은 PCE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2%인데 올해 3%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은 정책 수단이 이제 기준금리 조정 하나밖에 없는데 목표는
실업률하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두 가지를 맞춰야 된다 보니까 두 가지 목표를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동시에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절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 실업률은 4.2% 대비 4.5%니까 0.3%포인트밖에 안 높은 반면에 물가 목표는 2% 대비 3%니까 훨씬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에 더 중점을 두고 기준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섣불리 인하할 수가 없다, 정책금리를. 그렇기 때문에 금리 동결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무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압박을 해도 우리는 절대 물러날 이유가 없다라고 버티는 것은 연준의 신뢰성, 그다음에 독립성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이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언제쯤 하게 될까요? 예, 지금 현재 다음번 연준 그 7월 30일이죠. FOMC 미팅에서는 동결이 유력해 보입니다. 실제로 CME 페드 와치에서도 동결 가능성이 82%로 보고 있고요. 뭐 빠르게 되면 이제 9월 달에 0.25%포인트 인하가 유력해 보이는데 그 근거는 일단은 관세, 최소한 이제 보편 관세라고 10% 상호 관세는 10% 기본 관세에다가 나라별로 추가적으로 관세를 인상을 했는데 지금 10% 기본 관세는 영국과 미국 간의 협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하를 안 해주겠다는 방침을 확고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나라에 다 10%씩 관세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미국 내의 수입 물가 상승을 유발할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정책금리 결정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서 다음번에는 동결을 하고요. 일단은 그게 데이터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되고 실업률이 상승될 조짐을 보이는 9월 달에 가서 0.25%포인트 인하가 유력하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와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입니다. 지금 누가 그 후임자로 거론이 되고 있나요? 지금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하고요.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연준 측 인사로는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 이렇게 세 명이 유력한 후보로 뭐 미국 언론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후보군을 보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이제 성장 우선, 경제 성장을 우선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와 정책 기조를 같이 하는 그룹입니다. 그건 당연히 지금 현재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 그다음에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그룹이죠. 이 그룹이 만약에 연준 의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정책금리를 트럼프 미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빠르게 인하를 하고 물가 안정보다는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두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반대로 연준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그런 시장의 우려가 반영이 돼서 이것이 사실 자산시장이나 외국인 투자 자금이 미국에서 이탈하는 것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가 만약에 그 페드 의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이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지금 의장, 제롬 파월 의장과 사실 정책 기조를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연준의 독립성을 중시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통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물가 안정을 중시한다. 이런 기조기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 연준의 독립성 측면에서는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인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 중에서 어떤 그룹을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는지가 관심사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는 전자가 의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침해가 돼서 미국 경제에는 좀 실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득실 중에는 실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중동 사태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극적인 휴전 협상에 들어가는데 지금 뭐 그 과정에서 미국이 개입을 했고 힘에 의한 평화가 통했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련의 과정은 지금 일단은 평화가 정착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 평화라는 것은 상당히 불안정한 평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의 근본 원인이었던 이란의 그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이제 좌절시키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핵을 개발하고 있는 그 노하우라든지 그다음에 뭐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으로 제3자, 미국이라는 제3자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핵 개발을 지연시키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갈등의 근본 원인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요. 미국이 직접적으로 군사 공격을 감행해서 초강력 수준으로 긴장을 일시적으로 고조시킨 다음에 단기적으로 긴장 완화를 달성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힘의 논리를 정당화한 거, 그다음에 향후 더 큰 갈등의 씨앗을 남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전쟁은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좀 논란거리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미국이 이제 그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한 것을 두고 국내법, 국제법 위반 위헌 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득실 따져보자면 어떨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이익을 봤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득을 봤는데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실이 크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그 핵 개발 문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됐던 문제였습니다. 기존의 미국 행정부들은 이 경제 제재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저도 뭐 미국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많은 이란 경제학자들을 만나봤는데 이란 사람들의 특징이 경제 제재로서는 우리 핵 개발을 포기시킬 수 없다라는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경제 제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거를 감내하면서 전혀 핵 개발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뭐 무력 개입을 통해서 일시적이나마 미국의 사실상의 백기 투항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좀 이걸 해결을 했다. 단기적으로 과감한 리더십을 통해서 이런 국내 정치적으로는 리더십을 확립하는 이런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쌓았다는 득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실의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뭔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군사적인 실효성이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핵 프로그램의 그 개발을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못 얻었고요. 근본적으로 이란이 핵 개발 능력이 완전 파괴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의 노하우는 여전히 가지고 있고 핵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외교적인 손실이 너무나 큽니다. 국제법과. 왜냐하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공격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유엔 현장이 규정하는 자유권 발동 요건인 임박한 위험에 대한 명확한 증거 제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법 위반 소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고 있는 국가죠. 이란이 감시를 받고 있는 국가를 공격함으로써 뭔가 다른 국가들에게도 비밀스러운 핵 개발을 오히려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역효과를 줬을 가능성이 커서 이게 상시 장기적으로는 미국한테 오히려 외교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휴전을 거쳐서 우리 시각으로 오후 1시에 종전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중동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뉴욕 3대 증시 모두 상승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뉴욕의 3대 증시가 상승을 하고 국제 유가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사실 시장에서 가장 바라던 희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다 1% 이상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제 유가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6%, 브렌트유도 6%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동 정세가 안정을 취하니까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전 수준으로 다 국제 유가도 진정이 됐고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동안의 경제 제재로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았었는데 이것도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국제 유가 안정세가 더 그 시장에 강한 시그널로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때문에 투자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몰려들어서 미국 증시도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원달러 환율도 급락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소규모 개방 경제다 보니까 수출에 대한 의존도도 크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를 전량 수입을 하는데 주로 중동에서 수입을 합니다. 두바이유를 수입을 하는데 중동 정세가 안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를 수입을 하는 원가도 떨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물류 비용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수출에도
유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한국 경제에 대한 희소식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도 유입이 되고 채권 시장에도 유입이 돼서 이것이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까지 하락을 하는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국내 증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코스피가 3,000을 넘은 지 2거래일 만에 3,100선까지 돌파하는 모습인데 이게 무려 3년 9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 배경 뭐라고 보시나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하나가 크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대거 투자 자금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같은 경우만 해도 어제 4,335억 원, 그다음에 2,587억 원을 각각 순매수를 해가지고 코스피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위주로 매수를 늘려가지고 지금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정세가 해결이 되니까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에너지 수입, 그다음에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시장의 미래를 밝게 봐서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유입된 결과로 보시면 되고요. 단 중동 위기가 해소가 되니까 반대로 그동안에 투자 자금이 많이 유입됐던 방산주, 정유주, 그다음에 해운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이렇게 빠르게 상승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3,600선까지 추가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주가를 예측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지나친 낙관론은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는 지금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여러 그 시그널들은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은 크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정부가 출범을 해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을 것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동 정세가 일시적이나마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낙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역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런 모든 기대가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0.8%에 불과하지만 내년에는 이제 1%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것을 선반영을 해서 주가가 먼저 뛰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 상승 확실하지만 정확하게 뭐 3,600선을 넘어갈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것을 전망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지나친 낙관적인 기대는 금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3,300, 3,600 만약에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요인이 뭐가 될지도 궁금한데 뭐 상법 개정안 통과 이런 게 있겠습니까? 예, 물론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라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그 저평가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되겠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나는 이제 지배 구조를 투명화하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 변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그것을 끌어올리는 기초 체력을 끌어올리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런 두 가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필요한데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공약을 바탕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그 일관성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법 개정안의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요. 여러 가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도는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사 경영진의 주주의 이익에 충실한 의무를 명문화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단기 투자자의 비중이 과거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대까지 평균을 내봤더니 세계 6위 이내 비중으로 세계 평균에 비해서 주요국 평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우리나라에서 단기 투자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투자 결정은 단기 투자자인 주주의 이익과 상충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상충될 가능성이 클 때는 장기적으로 회사의 이익이 되는 투자 결정을 이사들이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이 있어서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노란봉투법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서 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장기적으로는 또 키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책의 일관성,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잘 조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 이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증시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 대상국 지정이 불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편입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은 거고 또 불발된 이유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예, 무엇보다 편입이 되면 이 MSCI 지수를 추종하는 국제 투자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요.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국 주식 시장으로 큰 폭으로 유입이 돼가지고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UBS, 국제투자은행 UBS 추정에 따르면 만약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됐다고 하면 최대 34조 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바람에 상당히 아쉬운 소식이고요. 네.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에 꾸준히 제기가 됐던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역시 이번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역외 외환 시장이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파생 상품 관련한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지적이 됐고 또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전면 제기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동안에 공매도를 갖다가 허용했다가 막았다가 허용했다가 막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의 위험성에 노출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상당히 좀 우려하는 것으로 지적을 해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이번에도 좌절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녹록지 않을 거라는 전망들이 우세했습니다만 관찰 대상국 지정까지 안 되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자, 마지막은 부동산 이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6년 9개월 만에 가장 가팔랐다고 하는데 집값 기대 심리도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칼럼에서도 지적을 하고 여러 강연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 절벽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2023년 서울의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이 지난 10년간 평균치의 53%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지방의 인허가 실적은 같은 기간 평균치의 80%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지방의 산업단지가 붕괴가 되면서 지방의 일자리가 사라져가지고 인구들이 지방에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택의 수요는 급증을 하고 지방의 주택 수요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규 주택 인허가 건수, 인허가 실적이 실제로 입주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데는 3년에서 4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신규 주택 인허가 실적이 반토막이 났으면 3년 뒤니까 2026년이죠. 바로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고요.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면 갭 투자가 늘어나니까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는 것이 너무나 명약관화하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닉 바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서울의 집값이 급등을 하고 서울에 집을 못 산 사람들은 다급하니까 서울에 가까운 수도권부터 집을 사게 돼서 연쇄적으로 수도권의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영이 돼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지수 이것이 지금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 3년 8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21년에 사실 그때도 패닉 바잉 열풍이 있었죠.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이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지수는 제가 계산해봤더니 이것이 사실은 실제로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을 갖다가 약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선행을 하고요. 실제로 현재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이게 설문조사 결과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니까 소비자 동향지수,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지수도 되게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당시 군사 기록물 4만여 점이 복원 작업을 거쳐 공개됐습니다. 치열했던 전황과 참전 용사들의 헌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춘천을 지키던 국군 육사단은 기습 남침을 감행한 북한에 맞서 사흘 밤낮을 싸웠습니다. 목숨을 건 전투는 낙동강부터 압록강까지 후퇴와 진격을 반복하며 그 후로도 2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용감무쌍한 아군 용사들이 고군분투하며 싸웠다는. 크리스마스에 시작된 강원도 양구 고지전은 백병전과 특공, 진지사격 등 모든 작전이 동원된 혈투였습니다. 뺏고 빼앗기길 수십 차례, 그래도 기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하루 전날 경북 영덕 장사 앞바다에선 적을 교란하기 위한 학도병들의 상륙작전이 먼저 진행됐습니다. 정일권 총참모장은 어린 장병들에게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라는 친필 명령서를 남겼습니다. 치열한 전투 중에도 참전 용사들은 서로 한글을 배우고 가르치며 삶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부동이나 백마고지 등 한국전쟁 주요 전투 기록물 4만여 점이 복원돼 사료로 남았습니다. 6.25 전쟁 기록물은 국가유산으로 등록된 우리나라 최초의 전쟁 기록 유산으로서 그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군은 오는 2032년까지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전쟁 기록물 8만여 점을 모두 복원하고 디지털화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9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자 지금 우산을 쓰고 계신데요. 오늘 아침 장맛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비구름이 서울 등 중북부 지방으로도 확대됐습니다. 출근길 내륙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비가 내리면 더위는 주춤하는 건가요? 네, 오늘 밤까지는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20.5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 25도까지 오르는 데 그치겠고요.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다만 습도가 높아서 다소 후텁지근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방과 강원도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호남 지방의 비는 점차 그치겠지만 그 밖에 내륙에서는 오늘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청주 20.7도, 대구 20.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전 24도, 광주 26도 등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며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장마 대신 무더위가 나타나겠고요. 금요일 밤부터는 또다시 곳곳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경기와 영서, 충북 곳곳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 가능성이 있습니다. 썰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